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력전TV의 이명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일본 자민당 신총재가 이제 선출이 됐죠. 10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총리가 될 텐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면은 이제 자민당 되게 온건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네. 이번에 5번째 도전이죠. 네. 그래서 뭔가 생각지도 못하게 당선이 된 것 같은데 이 이시바 시게루가 어떤 사람인지가 먼저 궁금하거든요. 이시바 시게루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강직해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5번 이제 최근 도전해서 이번에 됐는데 과정들을 보면요.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상당히 따돌림 나가는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자민당 내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없었죠. 그렇지만 그 대중 여론의 인기는 항상 1위였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자민당이 여러 가지 폐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반드시 콕콕 집어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듣기 싫은 거겠죠. 특히 아베 총리 시절에는요. 아베 총리하고 아주 거의 물과 기름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베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지적을 한다거나 뭔가 충고를 한다든가 이런 걸 아주 싫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앞에 와서 아부하는 사람들, 네, 위주로 손 닦고 네. 알아서 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우글우글 했었죠. 그런데 이시바 시게루는 아베를 비판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진짜 싫어했어요. 만약에 지금 아베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 되는 것은 아마 거의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네. 지금 현재 이시바 시게루가 자민당 총재가 돼서 머지않아 일본의 총리가 된다는 것 자체는 일본 자민당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일이고 일본 국가의 운명에 있어서도 이건 굉장히 어떤 특기할 만한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보니까 그 다카이치 사나이. 네, 그분이랑 거의 득표수가 엄청 차이가 나진 않았고 그분 그 다카이치도 꽤 높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시바 시게루를 뽑았다기보다도 이번에 9명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 최종 3명 정도가 네. 좀 특출나게 이제 지지도가 높아가지고 세 사람이 계속 집중적인 그 하나의 조명을 받았는데 네.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네. 하고 이시바 시게루 이 세 사람이 초점이 됐는데, 선거가 시작된다 할 때는 대부분의 일본의 대형 매스미디어들은 고이즈미 신지로가 총리가 되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고이즈미 신지로의 내각 구성 멤버들 어떻게 될까 네. 이런 얘기가 하마평까지 막 실리고 그랬었어요. 그 고이즈미 옛날 총리 아들. 그렇죠. 거죠? 언젠가는 고이즈미 신지로 총리가 될 거다는 거는 일본 국민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과연 이번이었느냐,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40대 중반 정도의 나이니까 아마 이번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총리가 되면은 일본의 정치의 이제 세대 교체, 젊은 층을 확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가지고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후보자들 토론회를 한번 거쳤는데 이 토론회에서 완전히 죽을 써서 토론회 끝나자마자 급전직하해 버렸어요, 지지도가. 바로 아웃이. 왜 그랬냐? 너무 못한 거죠? 너무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토론이 초등학생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는 그전부터 고이즈미 신지로가 언론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그 언설들을 보면은 좀 논란도 좀 있었죠. 네.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 어떻게 좀 잘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너무 소프트웨어에서만 받고 당연히 이제 미래 총리감이다, 특별히 노력하고 시련을 겪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논쟁으로 해서 뭐 설파를 해서 상대방을 설복시키거나 이런 경험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딱 들어가고 그 후보자들끼리 피 튀기는 견제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만 잘 물을 거라고요. 네. 그럼 그렇게 대한 준비가 안 됐으면 대답을 못 해요. 네.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노출돼가지고 바로 일단 고이즈미 아웃. 남은 사람 2사람이잖아요.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이시바 시게루 이 2사람 남았는데, 자민당에서 보면은 자민당의 소위 말하는 매파, 우익들, 우측에 굉장히 치우친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카이치 사나이예요.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베 총리가 발탁을 해가지고 아베 총리가 총회했던 인물이고 그 아베 총리가 있었더라면은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시바 시게루는 어떠냐? 이시바 시게루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주장이 뭐 구피움 같은 거 정치적인 이런 그 고려 같은 거 별로 없어요. 네. 옳은 거 옳고 그런 거 그러다 얘기해버리니까 특히 아베 총리한테서는 그 혐오 당했어요. 아주 그냥 옆에 오는 거 싫어할 정도로. 그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베 총리가 파워를 갖고 있을 때는 지난번 기시다 총리가 될 때 뭐 본선도 못 올라오고 자기 표는 누구한테 주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사라져버렸다 보네.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니까 이시바 시게루의 파벌 밑에 있었던 파벌 그 의원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갔어요. 이시바 시게루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희망이 없다. 앞으로 총리 될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 그게 몇 년 전입니까? 그게 3, 4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무파벌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그 기시다 총리가 얼마 전에 일본 내에 이제 정치 자금 문제, 특히 이제 아베파 쪽에서 많이 이제 비리가 나오고 해서 파벌을 없앤다고 없앴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자민당의 비판이 워낙 세니까 없애기도 했는데, 네. 근데 아소다로파는 여전히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소하고 기시다 총리하고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시바 시게루는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논란 다 눈치인 놀라는 거죠. 눈치예요. 나도 뭐 절대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 될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고이즈미 신지로가 아웃 되자마자 위변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이쪽으로 표가 많이 몰릴 줄 알았어요. 왜? 국회의원들은 이 이시바 시게루를 상당히 멀리 했다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던 사람조차 떠나갈 정도였으니까. 이제 2차 투표로 들어가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지방에는 뭐 시도 당인 투표권이 있는 네네. 소수의 투표권 그 플러스 돼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이번엔 두 군데도 다 많았죠? 다카이치도. 1차 때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네. 국회의원 지지도 높았고 네. 당원 지지조차도 높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1차 투표 때 당원 지지는 이시바 시게루가 더 많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시바 시게루는 지방 창생성에 장관도 했었고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당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원 인기에서는 오히려 다카이치 사나이를 능가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모자랐어요. 이래서 다카이치 사나이 최초의 여성 총리가 나오나 보다 하고 그런 분위기가 갔었어요. 고이즈미 신지로 아웃되고 나서 네. 한동안은. 네. 그때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 될지도 모르겠다는 글들은 내가 별로 본 게 없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2차 때 어떻게 되냐니까 국회의원들 표가 많았죠. 이시바 시게루한테 많이 온 거예요. 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 왜 이시바 시게루한테 이렇게 표를 많이 줬을까? 이시바 시게루한테 표를 준 게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이를 거부한 거예요. 왜 그러냐? 다카이치 사나이가 굉장히 우익적인 인사예요. 네. 아주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주변 국가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되면은 뭔가 주변 국가의 관계도 안 좋아질 한일 것 같고. 관계 거의 네. 이거 될 거고 일중 관계 거의 이렇게 될 거고 또 야스쿠니 야스쿠니 신자를 매년 자기는 참배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야스쿠니 신자 참배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미국한테서도 엄청난 미움을 받을 거예요. 왜? 아베 총리가 두 번째 총리 딱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간 게 야스쿠니 신자 아닙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는 부통령이었는데 크게 실망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크게 실망했다가 그게 정치권에서 외교적인 언사가 그 정도면요 실제로는 뒤에서 쌍욕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못 갔죠. 그만큼 아베 같은 사람조차도 야스쿠니 진짜 한 번 가고 그 뒤로 못 갔는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매년 가겠다고 아주 그리고 가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총리시켰다가는 이제 일본은 완전히 이제 말아먹는다 이렇게 본 거죠. 그게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카이치 사나이한테 준 사람은 아소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베파. 그래도 꽤 많더라고요, 득표수가. 그러니까 네. 아베파가 워낙 많으니까 어쨌든 아베가 후견인을 밀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는데 결국은 이제 나머지 대부분의 그 파벌들의 국회의원들은 아스파도 반반 나눠졌다는 겁니다. 아스파도 전부 다 다카이치 사나이한테 표를 준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베파 많은 이제 다수하고 아스파 요게 다 했다고 본다면 나머지 전부 다 이시바 시게루한테 다 던진 거예요. 이게 이제 전선이 명확했던 게 아소 부총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많은 이쪽이 다른 파벌들에서도.
네. 그러니까 아소에 대한 거부 반응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그 정책에 대한 우려 이 두 개가 이쪽으로 이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시바 시게는 어부질인 거예요. 운이 좋았네요. 운이 좋은 거지. 이게 구도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시바 시게루가 이제 신총재가 됨으로써 일본 안에서의 변화도 클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제 오픈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큰 변화다. 일본에 있어서는 예기치 않았던 뭔가 어떤 새로운 하나의 바람이 이제 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방금 그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시바 시게루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고이즈미 신지로가 나가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선택지가 이시바 시게루하고 다카이치 사나이 두 사람 중에서 선택하려면은 누굴 선택할 거냐? 다카이치 사나이를 선택할 수 없다 이거였어요. 그럼 뭡니까? 이시바 시게루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봐요. 나는.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아소다로라는 부총리가 오랫동안 자민당 내에서 군림을 해왔잖아요. 네. 이 사람의 그 말의 악행은 말로 다 못해요. 유명하잖아요. 유명해요. 네. 실은 망언은 책으로 한 권 내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시리즈로 내야 될 정도예요. 그 이렇게 지내오던 사람이 이번에 완전히 왕따 당했어요. 결국은 이제 뭐 나이도 많고 계속 킹메이커로서 군림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시바 시게루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그 아베하고도 안 좋았지만 아소하고도 이시바 시게루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건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 돼요. 이시바 시게루는 올바른 얘기 하거든요. 옳은 얘기를 하거든요. 눈치 안 보고 그냥 다이렉트로 찔러버리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그만큼 아베나 아소가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했다 이 얘기예요. 이시바 시게루 바라볼 때는. 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이가 그렇게 나빠졌던 거예요. 또 아소다로 같은 경우에는 총리할 시절에 잘못하니까 내려오라고 얘기했던 게 이시바 시게루예요. 그것 때문에 돌았었죠. 지금 이번에 총리 선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시바 시게루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정책이라든가 어떤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라든가 그런 건 탄탄하단 말이에요. 네, 경험치도 많고. 경험치도 많고. 그러니까 국가를 말아먹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 거죠. 저 사람이 싫기는 싫지만 친근감은 없지만 왜 친근감이 없느냐 하면은 정치가가요. 저녁에 동료들하고 술 한잔하고 저녁 같이 먹고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술을 잘 안 마시는 거. 술을 안 마시고 농담 거의 안 하고 너무 마지매 일본 말로 마지매 해가지고 엄청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고. 약간. 진지하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중 정치가로서는 그 사람의 언사라든가 말이라든가 언론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 논리가 정연하고 토론 같은 거 잘하고 이러니까 대중적인 인기는 있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으로 들어오면은 결국은 총리는 자민당 내에 국회의원들이 최종적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오면은 판판이 거부 반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재미가 없고 친근감이 안 가고 저 사람하고는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없었던 거죠. 1차 때는 얼마 안 됐는데 네. 2차 때는 다른 데 찍었던 많은 국회의원들이 전부 이시바 시게루한테 다 몰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1차 때는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적었는데 2차 때 몰표 받았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죠. 다른 데 주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남은 게 이시바 시게루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시바 시게루가 이제 결국은 총리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일본에 있어도 어떤 의미를 갖느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큰 변화를 봐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는 단명한다. 단명한다. 네. 하나는 장기적으로 쭉 더 갈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벌써부터 소위 말해서 우익적인 마인드가 있는 자민당 지지층들은 이시바 시게루가 진짜 못마땅한 거예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시바 시게루 단명할 거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그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들어가지 마. 그런 조언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푹 휴식을 취해서 다음 내각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일본 그 구조 자체가 내각 구조 자체가 단명하기 쉬운 구조잖아요. 그렇죠. 엄청 짧게 그냥. 뭐 잘못하면 1년 만에 그냥 또 물러나기도 하고 스가 총리가 그랬잖아요. 네. 아베 총리 앞에는 뭐 4명인가 5명인가 1년마다 네. 교체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시바 시게루는 자민당 내에서 국회의원의 파벌도 이제 거의 없는 거고 또 현재도 지금 강력한 지지 세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펴줬던 사람들을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편을 이제 완전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거 하려면 이제 잘해야겠죠. 과연 얼마나 이제 이시바 시게루가 능력을 발휘할 건가 이 부분이 이제 달렸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자민당이 그러면은 이시바 시게루가 단명을 하면 그 다음 누가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죠. 이번에 9명이나 나왔는데 다 이시바 시게루 인기가 최고 높았죠. 저기 고이즈미 신지로 2번째, 그 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이 1, 2, 3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히 그 1, 2, 3에서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이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둘 다 아웃된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이시바 시게루가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 누가 할 거냐? 이 두 사람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당분간은.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좀 길게 가지 않을까? 길게 갈 거라 나는 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교수님께서는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의 총리가 됨으로써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민당이 소위 말해서 꼰대 정치, 나이 많은, 뭐 어떻게 보면은 한참 시대착오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많고,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디지털하고 관계되는 어떤 그 장관 자리에 USB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앉히고, 이게 일본의 자민당의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변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본만의 쇼미 기계인가 고왔다, 개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그동안 늘 얘기하던 건 자민당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정당이다. 더 이상 뭘 쏟아낼 수 있는 게 없다. 거의 수명이 다 됐다. 그렇게 봤거든요. 자민당 내에서 그나마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다는 건 뭡니까? 상식선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반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시바 시게루였어요. 자, 그런 사람이 일반 대중의 인기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총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놀랍고, 그동안 기시다 총리도 총리 되기 전에 2% 지지 있었어요. 여론조사에 보면. 그랬던 사람이 총리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민당의 논리는 일반 대중의 논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놀았다. 이게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 정당이 자민당이었다고. 그랬던 자민당이 이번에는 대중적인 인기가 가장 높은 이 사람을 총리로 앉힌 거네. 네. 물론 뭐 적극적으로 앉힌 건 아니라고요. 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거 살짝 좀 슬프네요. 그랬는데 이런 역사 속에 보면요, 이렇게 해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해가지고 아주 명지도자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맞아. 또 그 자리에 또 앉아봐야지.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내가 볼 때는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역사에서 가지고 이게 특이한 케이스로 이렇게 리더가 나타났는데 이게 일본의 운명을 좌지우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나는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살려가면은 일본 국민으로 봐서 나는 기회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리더자로서 저런 리더가 총리가 된다는 거는 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나오기 힘들어요. 사실 이시바 시게루는 실력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얘기하자면요, 실력 있고 정상적이고 멀쩡하기 때문에 총리가 못됐던 거예요. 자민당 총리가. 왜냐, 지금까지는 보면은 자민당 총리 됐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냥 그 어떤 자민당 내에 정치 역학에 해가지고 바톤 터치하는 식으로 거의 해온 게 많단 말이야. 그리고 뭐 거의 세습 의원들 뭐 그런 맥락이니까 사실은 리더십을 가져와서 총리가 됐다기보다는 순번에 따라서 됐다 뭐 이런 맥락이 강한데, 네. 근데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다고. 오랫동안 대중 인기는 가장 높았어요. 계속 매번 총리 선거할 때마다 대중 인기가 맨날 등인데 뭐 투표 들어가면은 뭐 국회의원들 투표하면 그냥 뭐 꼴찌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 자민당 시스템에서는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뭔가 정치를 하는 게 그 안에서. 엄청 고독했죠. 네. 고독하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항상 웃는 모습이 아니고 아주 진짜 빡빡하게 살아온 사람 같은. 자기 원칙이 뚜렷하고 빡빡하게 옳고 그름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전체 우경화 되는데도 역사 문제에 있어서 자기 의견을 꾸준히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 자민당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됐다고 오케이 할 때까지 사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자민당에서 누가 있습니까? 이시바 시게루 이번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일본의 자민당은 총리가 대통령제가 아니잖아요. 임기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수틀리면 금방 그냥 끌어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위태위태한 거야. 그래서
과연 그런 성격 가지고 자민당에 지금까지 그 정치하고 잘 융화를 이룰 수 있을까?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야당 대표가 최근에 네. 지난번에 총리를 했던 노다 총리 했던 사람이 이번에 대표인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당수 토론회가 NHK에서는 자주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총리로서 이시바 시게루는 토론은 아주 능해요. 자민당에서는 네. 아마 제 말 1인자, 진짜 잘해요. 말 논리적이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경험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시덥지 않은 그 술자리 같은 걸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가지고 그 영양가 없는 얘기하는 거 딱 질색인 거예요. 그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일본의 총리가 된 겁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한 몇십 년 만에 나온 총리에 제대로 된 사람이 총리가 된 겁니다. 일본에 지금.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거죠. 현재 자민당이나 현재 일본의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으로 봤을 때 절대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일본 자체에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에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 운이 따랐다고 나는 보는데 이 운을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어떤 정치가들이나 자민당이 이걸 잘 살려나가서 정말 이 지도자를 잘 어떻게 해가지고 일본을 재정식하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나는 보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해야 되는.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왜 재출마를 안 하겠다고 했나요? 지지도가 워낙 낮으니까 그렇잖아요. 본인 지지도만 낮는 게 아니라 자민당 지지도가요. 과거에는 그래도 30% 이상, 34, 35 그런데 지금 20% 초반대로 떨어졌다고요. 총리도 1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고 자민당이 계속 떨어져서 20%대 왔단 말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여론에서는 자민당이 이제 끝났다. 이제 저거 갈아엎고 새로운 정치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무수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재출마를 못하고 물러났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자민당은 이제 거의 뭐랄까 쇄진했는 정당인데 여기에 이시바 시게루가 흙탕물을 이렇게 깨끗이 물을 밀어내면서 깨끗한 물로 전부 채워나갈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다면 일본은요 역사 속에서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하나의 기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맥락 속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엄청나게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첫 탄생이 뭐냐면은 일본에 혁명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민당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됐다. 이거는 혁명적인 사건이다. 내가 이렇게 봤어요. 이분이 지금 현재 자민당에서 지반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3년을 넘어간다. 그러면요 농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내면이 탄탄하거든요. 어떤 논리라든가 어떤 올바름이라든가 일본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은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역사 문제 같은 것들도 명확하고 네. 그거는 주변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돼가지고 일본이 옛날하고 달라졌네, 옛날 자민당 정치하고 달라졌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느끼면서 자민당 지지도가 높아가고 주변 국가들이 일본에 뭔가 변화하려고 그러네 그렇게 해서 협조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게 일본의 문명에 있어서 네. 전기가 오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네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 총재 선거는 아주 특기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진짜 엄청 좋은 평가를 주시고 계신데 진짜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과연 일본이 다시 소생할 그 자생력 이게 아직 내면에 남아 있는가? 그게 남아 있다고 본다면은 이번 기회를 살릴 거라고 나는 봐요. 네. 근데 기력이 이미 거의 다 쇄진됐다 싶으면은 이 오래 못 갈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가 이 두 가지 갈림길이에요. 네. 잘 지켜봐야겠네요. 요거 한번 지켜볼 만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시바 시게루는 한국이 됐다고 할 때까지 사죄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이 부분은 참 재밌게 또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국가 대 국가의 행동 패턴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제정치학 케네스 월처가 퍼스트 이미지, 세컨드 이미지, 서드 이미지를 얘기를 했는데 퍼스트 이미지는 그 당시에 누가 리더였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의 행동이 바뀌었다. 뭐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 평화가 왔다. 리더자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설명이거든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국가의 성격이에요. 이 공산주의 국가냐 아니면은 권위주의 국가냐 아니면은 뭐 민주주의 국가냐. 이 국가의 성격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 국가의 성격에 의해 행동 패턴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국가의 그 힘의 역학관계, 힘의 분포가 변화되면서 국가의 행동 패턴이 바뀐다. 네. 이게 이제 서드 이미지로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국제정치에서는 서드 이미지가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지닌다. 저도 그게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중국이요, 30년 전만 해도요,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국력이. 한국보다 조금 더 나았거나 덩치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30배, 40배 성장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제자리에 멈췄고요. 한국은 한 3, 4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어떤 그 힘의 분포에서 변화해가지고 이 동북아 국제관계가 확 바뀌었어요. 네. 중국 하는 행동 한번 보세요. 요즘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모든 국가에게 그냥 완전히 그냥 전랑 외교로 해요. 늑대 외교. 그냥 으르렁거리고. 한국한테 어땠습니까? 저기 사드 그때 뭐 완전히 난리 났죠. 옛날부터 속국이었던 한국이 조그만한 나라가 말이지 대국한테 기어오른다.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지는 위상이 얼마입니까? 10위권에 들어가고요. 지금 군사력이 지금 세계 5위권에 들어갑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가들이 중국 들어가면은 편의도 다 봐주고 기술이라 좀 더 배우려고 그러고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지금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기업들 다 지금 튀쳐나오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 중국인들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니라 힘이 커지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 나라 국력이 커지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리더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생각이 그렇고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국가의 성격이라는 게. 그럼 자, 내가 한일 관계 지금 얘기하는 게 왜 이런 얘기까지 끌어왔냐면은, 한일 관계는 과거에 안 좋았던 역사가 있잖아요. 패전한 이후에 일본이 조그마한 농업 국가를 만들어버리겠다 하고 연합군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냉전이 터지면서 확 바뀌어가지고 한국 전쟁 터지고 거기서 돈 벌고, 그 다음에 냉전을 인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을 서포트해주고 그러면서 일본이 떼돈을 벌어버렸어요. 네. 완전 부자가 돼버리고 세계 제2 경제대국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일 관계 역사 문제를 따지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천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보답을 받는다. 뭐 이러고 나쁜 짓을 한 사람 천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은 그렇게 한국을 힘들게 하고 많은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천벌을 받기는커녕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본은 어떤 생각이냐면 제2의 경제대국 되면서 한국이란 존재는 아직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35년 동안 어떻게 했던 행동 그 자체에 대해서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렸어요. 돈이 막 들어오면서 그건 부자가 되면서 역사 문제는 저 뒷전으로 다 밀려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일본. 그리고 일본 사회는 힘의 문화라고 내가 늘 얘기를 하는데, 힘이 있는 자가 장땡인 거예요, 한마디로 일본에서는. 그게 뭐 사무라이 문화라고 얘기합니다만, 일본에 살아보면 알아요. 부자고 능력 있고 강하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갑인 거야, 사회에서. 항상 갑질을 합니다. 힘없고 능력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얼질을 해요. 이게 명확합니다, 일본은. 갑과 을의 관계가. 그게 이제 국가끼리도 일본이 경제대국이 돼서 전 세계 G7으로서 막 휘젓고 다닐 때 한국은 일본인들의 머릿속에 존재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의 이 힘의 분포에 있어서의 변화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하지, 누가 총리가 되냐,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무리 한일관계 이시바 시게루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혼자의 생각이에요.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됐다 해서 일본 국민들의 역사 인식이 거의 바뀌지 않아요. 특히 장노년층들, 한국에 대한 혐한 인식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을 바라보면 아직도 저기 이렇게 내려다봐요. 앞으로 이시바 시게루가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반대할 겁니다. 자민당 지지 세력들은 대부분 다.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시바 시게루가 개인의 그 어떤 정치 성향, 자기의 역사 인식 그것 가지고 과연 밀어붙이고 관철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역부족이라고 볼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큰 변화가 없다. 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아베가 있을 때보다야 낫겠죠. 아베는 정말 많은 문제를 많이. 아베는 한국과의 그 적대 관계를 부추기면서 자기 총리 기간을 연장해 왔던 사람이에요. 네. 그 혐한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사악하기 짝이 없던 정치가 중에 난 한 사람을 우리가 치부하는 게 아베였다고. 네. 거기에 비하면은 이시바 시게루는
완전히 그 대척점에 있는 거죠. 한일 관계가 뭐 조금이라도 좋아지겠죠. 그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는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일본의 정치가 바뀌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본을 뭐 한 30년 가까이 연구해 오면서 가장 흥분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박사가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일본의 모습에서 어떻게 저런 총리가 탄생할 수 있을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면서 제가 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들에게도 나중에 전달된다면은 역시 이 박사는 성견지명이 있구나, 아니면은 괜히 오버했네, 뭐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겠죠. 이제 시간이 이제 밝혀질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일본의 자민당 신총재 생각지도 못했던 이시바 시게루가 돼가지고 정말 흥분하기도 했고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촬영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상상이 좀 되네요. 네.